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ds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YTN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뉴스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 최선희 부상의 대미 경고성 비판과 그에 따른 미국의 반응,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하였고, 특히 후반부 대담 코너에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전현준 우석대 교수 등 두 패널의 분석과 전망은 오늘 되돌아보면 매우 정확했다는 생각입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YTN 대담에서 비전문가의 비전문적 논평과 분석으로 실망하였던 경험으로 볼 때 문성묵 센터장과 전현준 우석대 교수의 북미 정상회담 전망,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대한 분석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에 대해 심층 취재와 분석으로 시청자에게 제시하면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은 통일 무역론을 얘기하는 건지, 비핵화의 추진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 중 어느 쪽과 그 궤를 같이 하는지 궁금한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중재자이지만 현실적으로 최대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되거나 남의 일 보듯 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왼눈에 외눈박이는 왼쪽으로만, 오른눈에 외눈박이는 오른쪽으로만 봅니다. 거리감을 유지하고 균형 있게 보고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 두 눈을 가지고 있듯 대한민국의 결정적 시기에 우리 언론, 특히 YTN은 균형성과 공정성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뉴스는 북한 문제만큼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에 따른 보도는 적절하였으나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좀 더 상세히 덧붙였으면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전문가 대담 중에 마스크 고르는 법을 설명하면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때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 문구를 또 보여주고, KF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크다, 이런 것도 시청자들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다만 오정곤 앵커와 K웨더 센터장의 대담한 내용 중에 식중독 예방 방법,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특별히 내용이 신기한 것도 없고 전문적인 내용도 없고 너무 평범해서 전문가 대담이라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들을 위한 알기 쉬운 용어 선택도 필요한데, 충남 아산 119 구급차 교통사고 후 전도, 이런 화면 자막이 나왔습니다. 전도라는 용어를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알겠지만은 어르신이나 초등학생들 중에는 전도라는 용어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보았고요. 좀 쉬운 용어로 바꾸거나 적어도 전복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조금 더 잘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현장으로 멘트 없이 걱정되는 네 군데 분야가 이렇게 영상만 나왔습니다. 지구환경 걱정, 일회용품 줄이기 행사, 저녁 후에 취업 걱정 군인들, 그 다음에 팬들이 좋아할지 걱정하는 방탄소년단 화면, 이래도 되나 걱정하는 국회 장면, 이렇게 나왔는데, 영상을 화면에 제공하고 자막으로 설명이 나왔는데 사진을 보고 설명이 읽기도 전에 너무 빨리 화면이 전환돼서 아주 신속하게 민첩하지 않은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화면을 다 읽기도 전에 화면이 바뀌는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관한 전문가 대담으로 전현준 우석대 초빙고수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대담을 흥미롭게 잘 보았는데요. 특히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 살아있는 경험을 토대로 최선희 발언이라든지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 그 이해를 아주 잘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대담 내용 중에 마이크 펜스를 미 대통령으로 잘못 표기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클로징 부분에
부통령이 돼 대통령으로 잘못됐다. 이걸 이제 앵커가 스스로 사과를 해서 신사적으로 잘 보았고요. 그다음에 좋은 뉴스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항상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눔을 위한 프로젝트 걸으면서 하는 기부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웠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시청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이건 뭐 꼭 YTN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초반에 우리 이제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가 이제 계속 되고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명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먼저 핵을 폐기하고 후에 보상을 진행하는 것, 극도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사실상 항복 선언 형태로 핵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알기 쉽게 설명을 한 것이고 정확한 설명이죠. 정확한 설명이라는 것은 미국이 말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설명한다는 그 맥락 안에서는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관계에서 리비아식 해법과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해법 사이는 상당한 어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빠른 그 북미 회담 결정에 비해서 그 이후에 세부적인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반전에 또 반전이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왜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 리비아식 해법 그걸 사이에 두고 그런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지 그 미국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버리고 바짝 엎드려서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그런 이제 해법을 말하는 건데 그걸 당연히 북한이 받아주기가 어렵지 않는가? 근데 왜 미국은 그렇게 그걸 요구를 할까? 북한은 왜 그거를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이런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 분석이 있었다면은 그 시청자들한테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상대 높임법, 즉 높임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듣는 이에 따라서 화자가 상대방과 그 화자 자신의 말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알맞은 높임 등급의 종결음을 선택하는 높임 범주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가장 높은 단계인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상대 높임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격식성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가장 격식적인 말의 단계는 하십시오체고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것이 가장 격식적인 담화로 정치 뭐 담화문이라든지 강연 등이 격식적인 담화로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격식적인 담화에서는 주로 해요체보다는 하십시오체를 많이 사용하죠. 이번 뉴스 방송분에서 오점권 앵커의 언어 사용을 분석해 보면은 과도하게 해요체 사용을 하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좀 특징이 이제 두드러져서 오점권 앵커의 전체 종결어미, 문장의 종결어미 중에 얼마나 해요체를 사용하는가를 한번 세보았더니 한 30% 이상이 해요체 사용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70%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다른 앵커, 남성 앵커도 얼마나 해요체 사용하는지를 조금 비교를 같은 YTN 계시는 재직하고 계시는 뉴스 남성 앵커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봐도 한 2배 이상이 됩니다. 조금 아까 그 임상훈 의원께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셨던 그 앞부분에서 보면 어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때문에 톱이 잠깐 재판으로 바뀌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작 멘트가 한 8개 내지 9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이 해요체 사용이 어제는요 이런 그런데요 하는 그 요까지 합해서 총 7번이 사용됐습니다. 앞부분의 도입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부터 뉴스가 5분에서 10분씩 계속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12시 뉴스 이슈는 11시 40분경에 시작을 하고 14시 뉴스인은 13시 50분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시 뉴스는 19시 55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간 외에도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보통 5분씩 뭐 전부 다 앞당겨져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에서 20분씩 이렇게 앞당겨졌다는 것은 결국 뒤에서 나갈 분량이 앞쪽에서 방송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뉴스를 보려고 사실 매 시간 정각에 TV를 틀면 12시 뉴스인데 이미 20분이 지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또 14시 뉴스는 10분이 지나간 뒤에 시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경쟁사들에 의한 선제 편성인 듯 하지만 시청자로서 바라보는 눈과 방송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공중파 TV나 라디오 대부분의 방송들은 뉴스를 매 정각에 8시, 9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나 9시 뉴스처럼 이미 그 시간대가 많은 시청자들한테 그 저녁 뉴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YTN은 그 경쟁사의 어떠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재 뉴스 시간을 5분에서 20분씩 거의 매 시간대별로 조금씩 다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자주 바꾸는 것은 사실 시청자들한테도 매우 큰 어떤 혼선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을 하다가 이제 12시가 돼가지고 딱 뉴스를 봐야지 하고 이렇게 TV를 보면 12시에 뉴스를 틀면은 뉴스 시간이 이제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미 20분이 지나가고 지나간 상황에서 이거를 본다는 거죠. 사실 YTN을 이제 자주 보는 저도 DMB를 이렇게 많이 청취를 하는데요. 운전 중에 청취하는데 매 시각 정각에 뉴스를 틀면은 이미 앞에 중요한 헤드라인 뉴스가 10분이나 20분 아니면 시간별로 해서 5분 정도가 이미 다 지나간 상황에서 그거를 놓치고 그 다음부터 뉴스를 시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YTN 뉴스의 시작 시간이 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매 시작 시간이 뭐 40분이나 50분 이렇게 또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5분이 빠르고 어떨 때는 10분, 어떨 때는 20분 이렇게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이 다 틀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 프로그램은 이 타이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뉴스인 사람 중심의 뉴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뉴스 메이커로서의 특징이 좀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뉴스랑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인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뉴스의 이슈 자체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 이슈의 이면이라든가 이슈와 관련해서 다른 관점이라든가 대립된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뉴스를 구성하는 등 좀 내용을 다채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몇 분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YTN이 이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실수를 좀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마이크 펜서 부통령에 대해서 자막을 그 인터뷰가 나가는 내내 대통령이라고 미 대통령이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앵커가 나중에 사과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이크 펜서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이 영어로 인터뷰한 내용이 한글 자막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제가 그 자막을 보고서 되게 당황했던 게 내용도 맞지 않고 자막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자막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시청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 내용, 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막을 그렇게 구성하는 것은 아예 자막을 구성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핵 관련 뉴스에 파묻혀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뉴스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뉴스인을 보면은 1시간 45분 뉴스에서 국내 경제 뉴스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통계를 보면은 제조업 가동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등의 여파로 청년 실업률은 11%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름값이나 시장 물가는 엄청 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정부 정책에 대한 경고나 갈 길을 제시해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YTN도 이를 외면하지 말고 위로는 경제 정책부터 아래로는 국민들의 밑바닥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제작과 보도에 시청률과 관계없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삼성과 LG가 언론에 재벌 때리기에 순환을 겪더니 요즘엔 한진 일가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에 이어가지고 물컵 투척 사건이나 직원 폭행 등등 한진 삼모녀의 갑질 행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번 한진 일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가진 자, 즉 재벌에 대한 적개심이 여론을 등에었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일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적개심이 깔린 일부 부풀린 보도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관이 개입해서 뒷북 가택 수사를 하고 심지어 시시콜콜 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까지 들추어내가지고 망신 주듯이 포토라인에 세우고 있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갑질 척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대기업을 망신 주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듯한 일부 수사 관행과 보도 행태가 과연 이 시대에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 창업 런웨이와 뉴스타워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광고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광고주를 만족시키면서 소비자들도 거부감을 적게 가질 수 있는 광고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1인 마케터의 다양한 기법으로 이를 실현하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창업 성공 사례와 노하우 등을 전해주는 기술 창업 런웨이는 지난 방송에서 광고주의 마케팅 메시지를 1인 퍼포먼스 마케터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을 만든 회사 대표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의 기본 진행 방식은 진행자와 스타트업 전문가인 멘토, 그리고 성공 창업 사례자가 스튜디오에서 방청객들과 함께 만나는 형태입니다. 지난 방송의 창업자는 광고주와 1인 퍼포먼스 마케터를 연결해주는 텐핑의 고준성 대표였습니다. 텐핑의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말해 광고주들이 사업을 소개하는 모바일 전단을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 1인 마케터들이 이를 다양한 광고 기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광고 효과가 발생하면 광고비 수익을 마케터에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2015년 창업 후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함은 물론 1인 마케터 30만 명, 1000여 개 광고주가 이용하고 있는 텐핑은 광고회사와 포털 사이트에서 근무한 대표의 경력과 삶이 녹아든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진행자가 직접 창업자의 회사를 찾아가 봅니다. 회사는 1인 마케터의 최적화된 공유 공간을 지향하는 공유 오피스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즉 사무실 등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 기술을 이용해 자유롭게 근무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 또한 정해진 자리가 없이
이곳저곳을 오가며 근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텐핑의 시스템, 광고 수익 배분을 위해 소비자가 광고를 봤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풍부하게 보여주거나 자막 등을 통한 재정리가 있었다면 해당 사업 모델이나 1인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직종에 대한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홍보 영상 관련 조언을 구했는데 그와는 관련이 없는 프로마케터 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어색했습니다. 더구나 1인 마케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던 흐름이 갑자기 팀 작업의 장점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진행자가 초보 마케터의 입장에서 교육 현장을 찾아 마케터 교육의 장점과 선순환 구조를 소개한 점은 마케터 교육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이 회사의 특징을 들어봤습니다. 자유분방한 분위기와 팀 리더를 제외하고는 직책이 따로 없는 사내 문화, 인사 발령이나 승진 대신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점 등도 이 회사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부당하게 광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어뷰징을 적발하는 시스템이나 소비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1인 마케터가 좋은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도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뢰도와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대표의 짤막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텐핑은 5번째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는 4번의 창업 실패를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보다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기술 창업 런웨이는 새로운 사업을 소개하는 신선함이 있었던 반면 생소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보다 가까운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 사업의 특성을 부각시켜줬다면 생소한 창업 아이템과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정의 안팎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YTN은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정의 일그러진 모습, 아동 학대 실태를 살펴보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을 학대하는 수준과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인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해에만 2만 2천여 건에 이릅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의 곡선이 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3.5배,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 10년 동안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친부모의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8%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뉴스는 친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고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나 양부모,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더 많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을 평생 교육의 차원으로 확대해 모든 부모가 부모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자녀 양육 방법을 고민하며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신체적 학대나 방임이 일반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서학대가 아동학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물론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점은 어른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정 내에서 가장 약자인 아동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제대로 된 양육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YTN의 이번 뉴스가 아동 학대와 관련해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은 꽤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